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야산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2007년 12월의 겨울. 제가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의경들은 시위 진압이나 방범 이외에도 실종자 수색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란 TV 뉴스에서 흔히들 보셨듯 실종 사건의 주인공들을 찾아 야산이나 들 등을 돌며 실종자의 유해나 흔적 등을 찾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대 특성상 거의 찾는 신용만 할 뿐, 실제로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짱 박혀 간식 먹으며 분대원, 소대원들끼리 노가리를 까며 노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날은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 햇볕도 없었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닭장 버스를 타고 저희가 수색 업무를 나갔던 곳은 경기도 안산 외곽의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화성과 안산의 중간쯤 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평소에 수색 업무를 나가면 보통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농지로 나가게 마련인데, 그날은 특이하게도 재개발을 하느라 폐허가 된 마을로 보내더군요. 마을 입구에 도착하여 저희 중대 닭장 버스 세대가 정차했고, 각 소대, 그 소대에서 또 분대 단위로 쪼개어 각각 수색 지역을 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수경 병장으로 1분대장 7, 8명으로 이루어진 조의 조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분대장인 저는 소대에서 짬밥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수색 지역을 마음대로 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추운 날에 바람 맞아가며 고생하기 싫었기 때문에 마을 중앙 폐허가 된 집 사이들을 수색한다고 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이 바람을 막아줘서 비교적 덜 춥고, 만약에 진짜 추우면 분대원들이랑 폐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대충 간식 먹고 시간 때우다가 귀대할 생각이었죠. 이윽고 수색이 시작되고 각 분대가 맡은 지역으로 수색을 나갔습니다. 12월의 찬 바람은 방한 파카를 입어도 견디기가 어려웠고, 저희 1분대는 계획했던 대로 대충 어슬렁거리며 수색하는 척하다가 약 20분쯤을 걸어 지휘관의 시야에서 한참 벗어난 뒤 폐허가 된 마을 중앙을 어슬렁거리며 짱박혀서 쉴 폐가를 찾았습니다. 낮은 농가들 사이를 지나고 마침내 짱박혀서 쉬기에 안성맞춤인 집 하나를 찾았습니다. 대문이 입구 가운데 큰 마당이 있으며 사랑채와 화장실, 그리고 각 방들이 분리돼 있는 집인데, 겉에서 보면 전형적인 농가이지만 복층으로 이루어진 2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은 폐건축자재와 쓰레기 등으로 난장판이었고, 건물 외벽의 유리창들은 대부분이 깨져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 7명의 분대원들과 쉴 자리를 찾았습니다. 집 안도 난장판이었는데, 이상한 건 TV나 냉장고, 카펫, 소파 등 가재도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뭔가 급하게 이사를 간 느낌이었죠. 분대원들에게 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지시하고, 집 안에서 시대무전은 항상 들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분대원들과 한 30분쯤 수색 업무 시작 전 받아온 간식을 까먹고 노가리를 털며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분대원 중 유독 음담패설이나 성 등을 자랑하기 좋아요. 변태라는 별명을 가진 박모시기가 집안 여기저기를 휘저으며 다니더군요. 박변태가 한 10여 분을 막 집안에 이것저것 만져보고 다니다가 돌연 큰 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오 수경님,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박변태가 말했습니다. 제가 존나 좋은 거 찾았지 말입니다. 박변태가 싱글벙글 웃으며 들고 온 것은 이 집에서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습니다. 앨범 표지가 떨어져 나갔고 하도 오래전의 일이기도 해서 어느 고등학교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앨범의 속은 매우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앨범을 펴보니 여고의 졸업사진을 모아둔 앨범이었습니다. 맨날 시커먼 남자놈들만 득실대다가 갑자기 여고의 졸업 앨범을 보니 다들 눈이 돌아갔죠. 무슨 맥심 같은 야한 잡지도 아니었는데 다들 침을 삼키며 열심히 앨범 속 여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얼굴 품평까지 해가며 봤습니다. 군대란 곳이 그렇듯 음담패설도 당연히 오고 갔죠.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넘기다 보니 그 앨범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자의 개인 필름 사진 3장이 앨범 가운데 꽂혀 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에 턱이 갸르스맸고 진한 눈썹에 가냘픈 눈매인 것이 한눈에 봐도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아까 앨범을 발견한 박변태가 사진을 기동복 바지 건빵 주머니에 쑤셔 넣는 겁니다. 오 수경님, 저 이거 가져갑니다. 저 제대하면 이 여자 찾을 겁니다. 박변태가 말했습니다. 이 새끼 진짜 변태네.
너 그거 가져가서 몰래 딸 치려고 그러는 거 모를 줄 알아? 왜 그러십니까? 제가 발견했으니까 제 겁니다. 미처 말릴 틈도 없이 주머니에 사진을 쑤셔 넣는 박변태는 되게 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분대원 중 입대한 지 4개월 된 막내인 기시 성의 신병이 작은 목소리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말렸습니다. 박상경님, 사진 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사진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군대가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그땐 신병이 부대 고참에게 저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구타와 가혹행위가 난무하던 의경 기동대 부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도 신병 기영도는 박변태 상경에게 소극적이지만 분명하게 가져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미쳤냐? 너 부대 와서 나한테 한 번도 안 맞아봤지? 이 새끼 쳐 돌았냐? 박변태 그만해, 임마. 이 새끼 어디 소대 최고참 앞에서 애를 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오수경님 이 새끼 빠졌지 말입니다. 저 때는 고참 눈도 못 마주쳤는데 어디 새끼가 미쳐가지고. 그건 그렇고 기영도, 왜 그래? 이 사진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기영도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저희 외할머니가 이런 데서 그런 거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 외할머니가 뭐하는 분이신데?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이시면 막 굿하고 사주보고 막 그런 거 하시는 분이셔. 요즘 굿은 잘 안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자주 보고 가위도 자주 눌렸습니다. 그때마다 외할머니가 여러 가지 조치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괜히 무당의 외손자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꺼림직하더군요. 그래서 박변태에게 사진을 그냥 다시 놓고 가자고 권했으나 박변태는 한사코 사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폐허가 된 남의 집에서 간식 먹고 남의 졸업앨범 사진 보고 놀다 보니 어느새 귀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한두 시간 정도를 그 집에서 때웠더군요. 슬슬 갈 시간이 되어 무전기를 가진 졸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중대 수인한테 무전 쳐서 우리 지금 출발한다 그래. 김돌돌은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전기가 꺼져 있는 겁니다. 의경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는 보통 무전기 관리병이 출동 전날 모두 충전을 하고 예비 배터리까지 챙겨서 나옵니다. 분명히 볼륨 레버로 전원을 켜는 구조의 무전기인데 볼륨 레버를 아무리 돌려봐도 전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비 배터리를 끼워봐도 마찬가지로 무전기가 켜지지 않았습니다. 오 수경님, 이거 무전기 마탱이 간 것 같습니다. 보고 안 하고 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다시 잘 켜봐. 진짜 안 켜집니다. 그냥 귀대에서 중대 수인한테 무전기 고장 났다고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수 없이 저희 분대는 그 자리를 일어나 그 집의 대문을 나왔습니다. 찬 바람은 여전히 쌩쌩 불었고 저희는 다시 터벅터벅 걸어 닭장 버스가 주차한 마을 입구를 향해 되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닭장 버스가 주차된 마을 입구에서 저희가 쉬었던 폐가까지는 20분 거리였는데 아무리 걸어도 마을 입구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대단히 복잡한 구조도 아니었고 그냥 골목길, 갈림길 몇 개 지나왔으니 그걸 기억 못할 리도 없는데 계속 같은 자리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구멍가게, 농작물이 없는 메마른 논, 큰 나무 이 세 곳만 계속 나올 뿐이었습니다. 한 50분쯤 헤맨 것 같습니다. 무전기가 고장 났으니 소대장이나 중대 수인에게 연락할 길도 없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이미 귀대 시간이 30분 가까지 지났습니다. 이러다가 말년에 지시 불이행이나 근무지 이탈로 분대원들이랑 단체로 기율교육대에 가서 15일간 뺑뺑이 도는 건 아닌지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헤매다 간신히 귀대 위치인 마을 입구를 찾았습니다. 저희 빼고 모든 중대원이 도착해 있었고 저는 중대장과 소대장에게 쌍욕을 먹으며 졸병들 앞에서 개 털렸습니다. 털리다가 이건 뭔가 해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무전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소대장님, 저 사실 무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와서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분대장 새끼가 변명이나 처하고 자빠졌네. 너네 무전기 가져와봐. 김똘똘이 무전기를 가져오고 소대장이 김똘똘에게 무전기를 받아 볼륨 레버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전기가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전기가 켜지면서 선명하게 저희 중대에서 쓰는 무전망이 잡히고
무전도 정상적으로 송수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 배터리 역시 완충 상태로 문제없이 작동되었습니다. 소대장이 이를 바득바득 갈며 제게 말했습니다. 너 이 새끼 부대 들어가서 보자. 말년이라고 이 새끼가 소대장한테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네. 그렇게 부대에 들어가 저는 소대장한테 2차로 쌍욕을 먹으며 털렸고 싹싹 빌어 간신히 기율교육대행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색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튿날 밤 사진을 가져온 박변태가 점호 끝나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신음소리를 내며 계속 앓는 겁니다. 그날은 마침 박변태의 입조 근무가 있는 날이었는데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같은 침상에서 자는 저도 일어나 박변태에게 어디 아프냐고 계속 물었으나 박변태는 저희가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머리가 아프다고만 말했습니다. 내무실 상비약 상자에서 두통약이란 두통약은 죄다 꺼내서 박변태에게 먹였으나 앓는 소리는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점으로 열애했고 아침, 점심도 못 먹다가 저녁에 겨우 빵 하나를 먹었습니다. 박변태의 증상은 그날 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말만 했습니다. 내일 영해병원 외출 가서 진료라도 받아보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러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마침 부대 휴무라서 병원을 보냈으나 병원에서도 딱히 아무런 진단을 내릴 게 없답니다. 꾀병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날같이 수색 업무에서 박변태에게 사진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렸던 기영도가 생각났습니다. 기영도를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어릴 때부터 무슨 귀신 같은 거 보고 그랬다고 했지? 그리고 너희 외할머니가 무속인이라고 했잖아. 박변태, 쟤 저거 혹시 그날 그 사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연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다니 그게 뭔 소리야? 너도 모른단 얘기야? 저도 무당이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외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럼 너 지금 전화하고 와. 가서 담배도 피고 매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와라. 의경들은 그때만 해도 졸병들은 전화, 담배, 매점 등은 일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일정 계급 이상의 고참병에게 허락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 기영도에게 5,000원을 주며 담배도 사서 피고 과자도 사 먹어도 되니 전화로 자세히 물어보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기영도가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내무실로 돌아온 기영도를 부대 연병장에 주차된 닭장 버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저와 기영도 둘이 닭장 버스에 들어가자 기영도가 입을 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갔던 그 폐가에서 좋지 못한 연기가 달라붙은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가 외할머니에게 박변태 상경님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나마 다행인 게 그다지 강한 영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우선 박변태 상경님이 가져온 사진은 그 폐가에 다시 원위치 시켜놔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냥 태우랍니다. 태울 때 그냥 태우지 말고 사진을 닭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약과 과일 등 재단을 만들어서 같이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연기를 떠나보내는 의식인 겁니다. 아니, 닭고기, 돼지고기, 약과 과일을 다 어디서 구해? 그리고 부대 안에서 그 사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우냐?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대. 그렇다고 외할머니를 직접 부대로 불러올 수도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지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놔두면 다른 사람한테까지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변태 미친 새끼 그런 걸 왜 가져와가지고 한바탕 허공에 대고 박변태를 욕하고 다시 내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변태는 여전히 시름시름 앓으며 관물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수색 임무에 같이 갔던 저희 일본 대원들을 모두 불러서 박변태를 중심으로 둥글게 앉아서 기영도가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분대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니 결국 기영도의 말대로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의식이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고 거행할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날 부대의 시위 진압 출동 업무가 내려왔습니다. 크지 않고 작은 시위라 큰 충돌 없이 오후 5시쯤 업무를 마치고 부대로 귀대했습니다. 저희 1분대는 부대 복귀하자마자 저녁을 먹은 후 미리 세운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닭고기는 못 구했고 돼지고기는 취사반에서 중대 동기인 짬장에게 비계를 조금 얻었습니다.
과자와 과일은 오전 시위 진압 출동 때 점심 간식으로 나온 미니 샌드 쿠키 5개와 귤 2개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점호 시간 전 청소 타임에 1분 대원들은 1분 대장의 권한으로 모두 청소를 열애시키고 부대 취사반 뒤쪽 그슥한짬 처리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불도 안 들어오고 어차피 청소 시간이라 누가 올 일도 없는 곳이었죠. 박변태로 하여금 사진 3장에 모두 돼지비 개치를 하여 기름기를 두르고 재단은 없으니 그냥 땅 위에 미니 샌드와 귤, 돼지비계를 대강 배열하여 사진을 태웠습니다. 기영도는 박변태에게 불타는 사진을 향해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박변태는 기영도가 시키는 대로 사진에 절을 3번 했습니다. 준비해 간 과자와 귤, 돼지비계는 기영도가 시킨 대로 사진재와 함께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약 10여 분간의 의식을 마치고 내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박변태는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주작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제가 지금 중국에 살기 때문에 그때 같이 군생활했던 사람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지만 제대하고 몇 년간 군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이 얘기만 하느라 날밤을 샜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박변태가 가져온 그 사진과 그로 인한 알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무전기 전원 나간 일, 같은 자리 뺑뺑 돈 일, 의식을 하고 난 뒤 괜찮아진 일 등 우연이라고 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우연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련적으로 일어나니 평소 영이니 귀신이니 뭐 이런 걸 전혀 안 믿고 살던 저도 덜컥 겁이 나고 무서워지더군요. 세상에는 참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일이 진짜 잡기에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지금도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라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도의 외할머니가 알려준 그 의식도 사실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변태가 사진을 가져온 뒤로 두통을 호소하며 밤에 못 잔 것도 우연일 수도 있고요. 박변태는 막내 시절 편두통을 가끔 호소하곤 했거든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확실하지 않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꺼림직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문이 같아. 대학교 신입생 시절 친구랑 일본 여행을 떠났다.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찍었는데 갑자기 공항 직원들이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다. 친구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내 지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줬다. 어느 사무실 같은 곳에서 1시간쯤 기다리고 있으니 제1교포 직원이 와서 이야기해 주었다. 선생님 지문이 수배 중인 범죄자랑 일치하네요. 놀라서 혹시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수배 전단지를 보여주었다.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었다. 옆에 28이라는 숫자가 있는 걸 봐서는 28살인 모양이었다. 머리는 일본 남자들이 주로 하는 샤기컷 스타일이었고 눈이 뱀눈처럼 날카롭고 흰자가 많았다. 움푹 꺼진 그의 볼을 보고 나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죄목으로 수배된 건지 궁금했다. 살인이에요. 살인이요? 네, 절도와 살인 혐의예요. 제1교포 직원은 그렇게 설명만 해주고 나를 보냈다. 친구는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게 어땠느냐고 물었다. 별것도 없지 뭐 라고 대답하고 호텔로 바로 갔다. 그 조사 때문에 호텔 체크인 시간이 아슬아슬했다. 간장 냄새가 나는 택시 안에서 나는 궁금했다. 지문이 부분적으로 비슷한 것도 아니고 일치할 수가 있나? 호텔에 체크인한 후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려고 나왔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아까 봤던 그 사람의 수배지가 붙어 있어서 친구에게 궁금해서 물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나랑 지문이 똑같대. 그래. 이거 뭐라고 쓰여있냐? 미야자키 사토시, 28, 도쿄 도오타구에서 절도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 중. 이 2017년 2월 25일은 무슨 뜻이야? 그날부터 수배 시작됐다고. 2017년 2월 25일은 공교롭게도 내가 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날이었다. 5달째 수배를 피하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엔 숨을 곳이 그렇게도 많은가. 그 후 나는 즐겁게 여행을 즐기고 귀국했다. 그러면서 나랑 지문이 일치하는 미야자키 사토시는 내 머릿속에서 슬슬 잊히기 시작했다. 저번 주 화요일 노트북으로 사이버 강의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는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추천 영상 썸네일에 그때 본 그 얼굴이 나와 있었다. 미야자키 사토시였다. 영상의 제목을 확인해 보니 2년 넘게 숨어있다 검거된 일본 살인범이었다.
검거가 됐구나. 호기심이 동한 나는 당장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의 초반부에서 미야자키 사토시에 대해 짤막하게 알려주었다. 지바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부모 집에 얹혀 프리터 생활을 하다가 조현병이 발병했다. 초기에는 정신병원 입원도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퇴원 후 부모와 의논해 도쿄로 상경했다. 나 역시 내 고향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지문이 같아서 이런 점까지 같은 것일까? 궁금해하며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 그런데 그의 검거 일이 2020년 1월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내 제대 일자 역시 2020년 1월이었다. 세에서 일본어로 미야자키 사토시를 검색하자 일본어 위키백과 페이지가 나왔다. 일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지라 구글 크롬 번역 기능으로 페이지를 통째로 번역했다. 역시 내 예감이 맞았다. 나의 저녁일은 2020년 1월 23일 그가 검거된 날과 일치했다. 아직도 궁금하다. 그 지문이 사람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리는 지문이 같고 우연히 몇 개의 날짜가 겹친 것뿐이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조현득 사건. 사건의 발생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서 일어났으며 실종 시기는 2017년 2월 7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 나이는 63세였으며 2017년 1월 19일 아내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종 시기에는 아내와는 3년 전에 이혼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파동의 집에서 살았으며 근처에 친구 이 씨가 있었으며 가족들과 왕래는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이혼 후에도 이런저런 일 각종 세금 문제로 아내와는 정기적으로 연락 자체는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19일 아내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이혼한 가족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조현득 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 반찬 사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통화 당시는 2월경이었고 그 후 2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는 조현득 씨입니다. 조현득 씨의 아들 조 씨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생사라도 알고 싶다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습니다. 실종 당시 누구보다 건강하고 사교적이었다는 조현득 씨는 일체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평소 타고 다니던 차량 2대도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 사라진 차량은 그랜드 체로키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이라고 합니다. 실종 직전까지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타고 지인분을 방문했다는 연락이 있어 이 차량을 마지막에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실종된 조현득 씨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돼 휴대전화와 차량의 소재가 확인된 건 그로부터 2달 뒤인 2017년 4월이었다고 합니다. 조현득 씨의 휴대폰과 스타렉스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한 여인의 연락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그 여인은 조현득 씨가 이혼 후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 박여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가족들이 당황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 조현득 씨가 실종된 초기부터 가족들과 그녀는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현득 씨의 실종 후 박여인은 아버지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걱정 마라. 산속에라도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며 가족들을 안심시켰었다고 합니다. 조현득 씨의 가족들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실종 신고를 만류하던 그런 그녀가 실종 직전에는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말을 조현득 씨의 가족들에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조현득 씨가 사라진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가족들은 뒤늦은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현득 씨가 평소 이용했던 2대의 차량, 스타렉스와 체로키 차량 중에서 스타렉스는 박여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체로키는 어느 농로에 세워져 있다는 박여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가족들은 조현득 씨의 휴대전화와 차키를 돌려주길 요구했지만 박여인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후 조현득 씨 실종 7개월이 넘어서야 휴대전화를 주긴 했지만 차량은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언제 아버지를 만났고 어떻게 아버지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보관하게 된 건지 아들 조 씨는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 후 조 씨가 박여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아버지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조현득 씨가 실종된 마지막 날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3월에는 지인과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통화 기록에 있던 지인에게 당시 이 사건을 취재 중이던 제작진은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지인분은 자신이 그날 조현득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웬 여자가 받았고
현득 씨는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 전화통화나 면회가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현득 씨의 전화를 받은 의문의 여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상한 금전거래 내역을 조현득 씨 휴대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현득 씨가 고향 선배인 김 씨에게 보낸 문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내용이었고, 이상한 건 자신의 계좌가 아닌 서원 옆에 집에서 함께 지냈다는 친구 이 씨의 계좌번호를 보낸 것입니다. 친구 이 씨는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돈의 행방은 찾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득 씨와는 얼마 전부터 통화가 아닌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김영석 씨는 현득 씨에게 돈을 7번 정도 보내줬고,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보낸 후 조현득 씨에게서는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조 씨의 선배가 조 씨에게 4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조현득 씨는 2017년 2월 7일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실종 상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고향 선배인 김영석 씨가 조현득 씨 부탁을 받고 현득 씨 친구인 이 씨에게 돈을 송금한 날짜는 2017년 3월 1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인 3월 4일 지인이 조현득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의문의 여성이 전화를 받았고, 그가 교통사고로 통화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실종 직후 조현득 씨와 문자를 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와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은 없었다고입니다. 조현득 씨 대신 돈을 송금받았다는 이 씨와는 현재 연락이 되질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현득 씨와 이 씨가 함께 살던 서원 옆의 집도 박 여인이 빌린 곳이라고 합니다. 이 점 외에도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었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돈과 본인 소유의 땅으로 대출을 받아 수억을 여기저기 빌려주기도 하고 투자도 하였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독촉하는 조현득 씨의 문자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외의 이상한 점으로는 실종 당시 조현득 씨와 사귀고 있었다는 박 여인. 그러나 조현득 씨 휴대전화 문자 보관함에는 박 여인과 현득 씨가 주고받은 문자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통화 목록에는 분명히 박 여인과 대화하던 문자 내용이 남아있는데 문자함에 들어가면 박 여인의 문자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문자가 삭제된가 아닌가를 아들 조 씨는 의심합니다. 디지털 복원 작업을 통해 복구된 문자 메시지에는 박 여인이 현득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들이 확인됩니다. 뭔가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 문자는 2017년 2월 7일 조현득 씨가 실종됐던 그날 박 여인이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9일 땅이 곧 팔릴 것 같다며 서류를 준비하라는 박 여인의 문자를 끝으로 그 후 사귀는 사이라는 박 여인이 조현득 씨와 통화나 문자를 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조현득 씨의 가족들은 행여 박 여인이 아버지의 소식을 알고 있을까 연락을 해보지만 박 여인 또한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조현득 씨를 만나게 된 건지 묻는 가족들의 질문에 뜬금없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조현득 씨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다는 박 여인은 기독교나 불교를 뛰어넘는 초교파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만나던 남자가 2년째 사라졌는데 신앙 이야기에만 갑자기 열을 올리는 박 씨는 뭔가 매우 미심쩍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던 궁금한 이야기와의 제작진은 박 여인을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조현득 씨를 마지막으로 본 시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박 여인. 조현득 씨의 차와 휴대전화를 박 여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유를 묻자 차는 면허가 정지된 현득 씨가 술 먹고 운전을 할까봐 위험하다 판단한 그녀가 차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는 현득 씨와 연락이 안 돼서 서원 집으로 찾아갔는데 빈 방에 휴대전화만 놓여있길래 챙겨왔을 뿐이라고 합니다. 박 여인의 주차장에 있던 조현득 씨의 스타렉스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체로키는 차 키를 잃어버린 현득 씨가 경기도 어딘가에 두고 왔다고 자신은 그렇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해당 제작진은 그런데 왜 차량 위치를 경찰이 물어봐도 안 알려주셨던 거냐라고 묻자 그 안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 바빠서 치울 수가 없어서 청소하고 보여주려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남자친구인 조현득 씨가 실종됐고 어쩌면 그 실종의 실마리를 푸는 단서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와 차를 자신이 가지고 있음에도 그저 차 안이 더러워서 경찰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그녀의 대답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 가출 사건이라 여긴 건지 경찰의 수사는 한때 1년 이상 중단되었고 그 사이 조현득 씨를 찾을 단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조 씨는 아버지 조현득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흔적이나 단서가 있지는 않을까 경찰의 감식이 들어갔지만 지문이나 별다른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는 조현득 씨 사건의 경우 실종이 아니라 타인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실종 행방을 찾는데 단서가 될 만한 박여인을 경찰이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경찰은 차일피일 미루는 박여인의 말만 듣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다는 대목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시네요.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어디가에서 잘 계신다는 그 소식만이라도 듣고 싶다는 아들 조 씨와 가족들. 궁금한 이야기와 이 제작진은 조현득 씨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내며 그를 찾기 위한 제보를 받는다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방송이 끝이 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조 씨의 아들에게 며칠 전 성주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이 나간 뒤 조현득 씨를 찾는 수사팀이 꾸려졌고 그 후 제보를 통해 조현득 씨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못 찾은 아버지를 방송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찾았다는 사실이 아들 조 씨는 매우 의문이라고 합니다. 경찰 초동 수사에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걸까요? 아들 조 씨는 궁금한 이야기 제작진과 함께 길도 나지 않은 깊은 숲속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와본 길이지만 그때도 험한 길이라 두세 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일을 반복했다는 아들 조 씨. 한참을 걷던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한 그루의 나무 앞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는 곧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곳은 조현득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저 어딘가에 잘 계신다는 소식 하나만을 바랐건만 2년 만에 돌아온 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약초꾼들의 신고로 발견된 조현득 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고 참나무에 목을 메어 숨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시신 발견 당시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복과 외투를 입고 있던 걸로 보아 겨울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시신이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어 정확한 사인은 밝혀낼 수 없었고 손목 아래에 뼈가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성주경찰서에서 11월 2일 국과수로 보내졌으며 11월 15일 부검 감정서가 나오고 11월 20일 DNA 일치 결과가 나와 신원이 모두 특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주경찰서에서 회신을 받은 날은 2019년 1월 17일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그 다음 날 18일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11월 발견 이후 약 2개월가량 가족들은 물론 성주경찰서, 저 결과를 수집한 수성경찰서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지만 유족들은 자살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성주 가야산은 조현득 씨가 살던 집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조현득 씨가 차도 타지 않고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지, 만약 자살이라면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와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또 아버지는 빈 지갑에 신분증만 꽂더라도 신분증을 꼭 가지고 다니셨던 분인데 지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조현득 씨 집에서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고 힘든 곳인데 이곳까지 신용카드나 현금도 없이 조현득 씨는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2년 동안 조현득 씨의 흔적을 찾으려 해도 전혀 찾을 수 없었는데 현득 씨의 실종 보도한 첫 번째 방송 후 며칠도 안 돼서 제보가 들어왔고 약초꾼들이 발견했다는 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약초꾼들은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깊은 산속까지 늘상 드나드는 게 1인분들인데 2년 동안 전혀 발견 못하다가 방송 후에야 현득 씨 시신을 발견했다는 게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득 씨는 다른 곳에서 혹은 시신이 발견된 그 가야산 깊은 곳에서 이미 누군가에 의해 타살이 된 건 아닌지, 방송이 나간 후 위기의식을 느낀 그 누군가가 현득 씨 시신을 차를 이용해서 다른 장소에서 이 산속으로 옮겨 놓았거나 아님 처음부터 가야산 깊은 곳에 방치된 시신을 근처 찾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자살인 것처럼 꾸며놓은 건 아닌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돈도 차도 없이 가야산까지 오기 힘든 현득 씨가 이곳에서 발견된 점, 누가 차에 태워줬다면 목격자의 제보라도 있을 텐데 그런 사실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현득 씨가 목이 메어졌다는 나무의 높이는 270cm였습니다. 태진 씨는 아버지보다 10cm가량 키가 더 큰 담당 PD가 팔을 뻗어도 닿기 힘든 이 가지에
아버지 혼자 끈을 맬 수 있었을까도 의심스럽다고 아들 조 씨는 말합니다. 모든 게 의문투성이라는 아들은 주변을 살피던 중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뼈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유실됐다는 아버지의 유해의 일부일지도 모를 뼈 조각을 들고 아들은 우월합니다. 유족들은 조현득 씨의 죽음에 관련된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버지의 지갑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 신분증이 왜 사라진 것인가? 차량 없이는 가기 힘든 가야산까지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이동한 것인가? 박여인은 왜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 휴대전화와 조현득 씨 차량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보냈던 문자들은 왜 삭제한 것인가? 조현득 씨 지인이 전화를 했을 때 현득 씨의 전화를 받은 의문의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또한 가장 큰 의문점은 조현득 씨의 시신이 산속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를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박여인이 아버지가 산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박여인은 오빠의 소식을 묻는 조현득 씨의 여동생에게도 오빠는 아마 산속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부는 박여인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조현득 씨의 휴대전화를 박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휴대전화에 응답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하십니다. 자꾸 전화를 받아 괜찮다고 표현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연하게 하는 영향력 줄 수 있음을 우려하신다고 합니다. 찾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조현득 씨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찾게 하는 문제점도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박여인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십니다. 실종 711일 만에 조현득 씨는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가족들은 아직 그를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는 산으로 갔는지, 아버지의 다른 차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는 박여인의 침묵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는 해당 경찰에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사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5월 2일 아들 조 씨의 고모분이 대구 수성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이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27일 미국에 계신 삼촌이 오셔서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으시다며 고모님과 함께 경찰서 방문, 민원실부터 부서마다 뺑뺑이 돌리다 결국 실종수사팀에서 올해 1월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다고 직계 가족만 알려주겠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쪼개어 삼촌과 본인이 함께 방문하여 올해 1월 만난 사람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수사사항은 말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기물 파손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서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수배가 되어 있어 실종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물어보니 웃으면서 돈 주고 변호사를 사라고 하겠냐. 돈 주고 법무사를 사라고 하겠냐라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조 씨 본인이 국민신문고 올렸다고 합니다. 담당 계장 해당 형사교육하고 형사교체해서 실종수사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1일 고모님과 바뀐 형사님께 이때까지 사정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아버지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아들 조 씨의 DNA 채취. 경찰은 아버지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몇 차례 담당 형사와 통화했지만 진행 상황 없었습니다. 2018년 9월 디지털 포렌식 완료됐으나 확인 못했습니다. 박 씨와 통화해 보니 차량 한 대는 본인 아파트 주차장, 한 대는 어디 농로에 서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인 박 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통신 3사가 아니라 40여 개가 넘는 통신사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확인해야 돼서 아직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개월 이후 12월 18일 전화하니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 보지는 못하고 최근 것만 봤는데 별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조사 여부를 묻자 박 씨가 타고 다녀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박 씨가 타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담당 형사가 기분 나빠서 통화 못하겠다를 시작으로 단순히 차량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냐, 차량 돌려받아서 어떻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진짜 찾고 싶은 건 맞냐? 마지막엔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 민원 넣을 거냐고 비꼬면서 민원 넣고 싶으면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담당 계장,
청문감사관실에 전화하니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점심시간 때까지도 연락은 없었다고 합니다. 12월 19일 바로 방문 청문감사관실 담당자는 휴가였고 다른 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해당 부서에 조사 지시한다고 합니다. 담당 계장이 대신 사과한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3차 대면 요구하였으나 현재 사건으로 외근 중이라며 경찰서에 없다고 합니다. 계장이 한 번 더 철저한 수사한다고 합니다. 12월 19일 저녁 실종 신고 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에게 전화와 아버님 아시냐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태도를 보고 믿음이 가지 않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하다가 궁금한 이야기 Y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해당 경찰 쪽에서 방송 전에 방송국에 방송 연기나 방송을 안 할 수 없냐라는 식의 회유에도 무사히 방영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조현득 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경찰이 찾았다고 나왔으나 실제로는 PD님의 도움으로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토록 찾지 못하는 걸 취재 이틀째 되는 날 바로 차량을 찾게 됩니다. 오히려 경찰이 아들 조 씨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려줄 수 없겠냐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방송 후 조현득 씨의 스타렉스 차량은 1년 7개월 만에 박 씨에게 돌려받아 차량 감식을 했다고 합니다. 담당 형사는 방송 이후 현재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담당 계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 개인정보로 인해 수사 내용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조현득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통화할 수 없다며 어떤 여자와 통화했다는 지인분에 대해서는 그 지인분의 거주지가 청주였으며 여인 박 씨가 가장 의심스럽다며 지인분과 통화가 된 시점의 핸드폰의 위치와 그 당시 박 씨의 핸드폰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은 1년까지 밖에 보관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 합니다. 조현득 씨 사건의 의문점들을 종합해보면 아버지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타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첫째, 아버지의 지갑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 신분증이 왜 사라졌는지. 둘째, 차량 없이는 가기 힘든 가야산까지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이동한 것인지. 셋째, 박여인은 왜 아버지가 실종됐을 때 휴대전화와 조현득 씨 차량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보냈던 문자들은 왜 삭제한 것인지. 넷째, 조현득 씨 지인이 전화를 했을 때 현득 씨의 전화를 받은 의문의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지. 또한 가장 큰 의문점은 조현득 씨의 시신이 산속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를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박여인이 아버지가 산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박여인은 오빠의 소식을 묻는 조현득 씨의 여동생에게도 오빠는 아마 산속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는 박여인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조현득 씨의 휴대전화를 박여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 휴대전화에 응답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자꾸 전화를 받아 괜찮다고 표현하면서 경찰 수사를 지연하게 하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찾고자 하는 노력도 없고 조현득 씨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못 찾게 하는 문제점도 보이기 때문에 경찰이 박여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실종 711일 만에 조현득 씨는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가족들은 아직 그를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는 산으로 갔는지, 아버지의 다른 차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는 박여인의 침묵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습니다.